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요령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 법정대학에 교수를 했을 때 특히 이제 북한 분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남북 문제, 북한의 법률 행정 비교, 남북의 법률 행정 비교, 또 이제 정치 비교, 경제 비교, 각 모두 비교해서 문화 행정, 또 예술, 각 북한과 비교해서 많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요. 그때는 대학에서 수없이 각 대학에서 이제 북한학과를 만들면서 이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전임 교수로 있는 데를 중심을 하면서도 이제 또 시간으로 나가서도 할 때 우리 학교에 대학에 강의가 없는 날은 또 다른 대학에 가서 아주 야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10분 그 쉬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눈 감고 자버렸어요. 어쩜 그렇게 딱 깊이 잠들고 딱 10분 후에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피로도 풀려요. 여러분 쉬는 것도 이렇게 또 집중해서 바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사실은 오늘 강의를 위해서 2시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저께 강의 준비도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도 밤에 잠만은 철저히 자야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어저께는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실컷 잤어요. 10시부터 5시까지면 7시간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뿐해요. 여러분 건강관리, 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고 노는 것도 잘해야 되고 즐길 줄도 알고 하지만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반드시 피곤할 때는 꼭꼭 쉬세요. 쉴 때 집중적으로 쉬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피로가 풀리셨으리라 믿고 첫 시간이니까 또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강의 듣는다는 게 제가 해보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의하다가 남의 강의 들을 때 피곤해요. 확실히 듣는다는 게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여튼 건강 유의하면서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효과적인 또 강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행정사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행정사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 제도의 변화 연역을 잠깐 보면요. 1906년 경시천령 552호로 대서업 규제 규칙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대서업 중심이었죠. 그 행정사하면 그때는 대서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가 마침 지금도 대서사한다 막 이런 개념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 중요한 것 보정을 하더라도 단순한 대서업에 딱 우리 행정사 하는 거다. 그런 개념에서는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저는 대서업 단순한 대서해주고 뭐 서류 작성해주고 하는 거는 그건 소수예요. 더 큰 일들이 많아요. 고객 상담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이제 큼직큼직한 법인 설립 인허가 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병원 설립 인허가 업무까지 다 들어와요. 별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걸 컨설팅 하려면 잘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1961년에 행정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 허가 및 의무사항이 또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행정사법을 현행 행정사법으로 개정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현행 행정사법이 시행돼서 이제 2013년도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제가 2013년도 제1회 이제 자격을 받고 바로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사 합격증서가 처음에 발급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사 자격증. 사실 저는 이제 공직에
사무관, 서기관 등 이런 공직 경력으로 해서 행정사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합격, 그래도 합격 증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서류심사에도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 증서라고 나와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명으로 합격 증서를 받고 이제 또 시험 순수하게 시험 보는 행정사님들은 아마 행정사 합격 증서, 굉장히 또 그분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바로 이제 2014년도 초반기 제1회 1기로 교육을 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보니까 그때는 한 달간 교육을 받았어요. 일주일간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3주간을 또 실습을 했습니다. 물론 3주간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4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도 가고 또 행정사 사무실에서 실습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도움을 받고 저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 아주 열심히 그냥 기록도 하고 노트도 하고 그걸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사법 목적이 뭡니까?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이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2조 업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분야입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받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임계약서를 써야 한다. 그렇죠? 수임받을 때.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변호사법에 따라서 소송 업무,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실제 중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행정사님도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하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작성할 수 있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작성할 수 있겠다는 분. 예, 몇 분 드십니다. 또 작성할 수 없다는 분. 예, 없다는 분도. 그런데 작성할 수 있겠다는 분이나 없겠다는 분이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 나올 거예요. 왜? 단순한 계약서는 우리가 어떤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왜? 행정사 임무에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중개 행위라는 건 뭡니까? 행정사가 어떤 부동산을 파달라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공인중개사법도 제가 연구했습니다. 제가 1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도 갔기 때문에, 땄기 때문에, 또 공인중개사 우리 행정사 관계도 많아요. 특히 토지보상 업무,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이 부동산에 관한 시세 확인서 이런 것도 써주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을 완전히 부동산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1회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소개도 해주고 매매나 또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 하는 게 공인중개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받아서 가격도 조정해주고 사람도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공인중개사 할 일인데 행정사가 팔아달라는 걸 위례받아가지고 가서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해주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업무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서를, 그러니까 오늘 계약서 쓸 수 있다고 손 드신 분들은 단순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데 따른 손 들으셨다고 봅니다. 또 이제 쓸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은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또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훌륭하신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무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 세무에 관계해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제가 저작권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관한 것은 마침 변호사가 저작권에 대한 특별히 해서 특허를 받아야 할 경우는 변호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사가 만약에 그런 특허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려다 보면 또 관세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가 또 잘못하다가 관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용을 잘 아시고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자, 행정기관에서 지난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이죠.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또 혼인, 출생, 혼인, 사망, 가족관계 발생 증명 다 본인들이 거의 뭐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시군구청에. 그러나 이제 진정서, 질의서 이런 거는 우리 행정사에 다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쓴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행정사 제도에 처음에 1906년에 나온 대서업 규칙, 대서 중심으로 하는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제 앞으로 큰 일과 관계된 이런 것과 많이 우리가 관계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행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한번 써서 아주 잘 처리된 경우를 봤어요. 어떤 분이 대치동이 서울에는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동업하는 분이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하자면 그 동업하는 분이 동업 자금은 되지 않고 자기 직원들은 2~3명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직원들이 아니 자금은 출자하지 않고 직원들만 보내놓으니까 이제 동업하는 한 분은 아이 이렇게 이런 법이 아니냐, 월급을 좀 한두 달 안 줬어요. 그랬더니 월급을 안 줬다고 그걸 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가져왔어요. 이거를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 우편을 썼습니다. 노무사는 노동쟁의위원회 심판한다든가 그런 건 노무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증명을 그 사실을 다 들어가 가지고 동업한다는 걸 왜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또 그 사람 하고 안 하고 하면서 왜 저 직원만 해놓고 이렇게 월급 안 줬다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써가지고 노동부에도 보내고 또 이제 그 당사자들에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다 당사자의 합의해서 잘 처리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 합의해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런 행정적인 업무, 관계된 업무는 우리가 또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협약서, 아까 계약서도 말씀드렸죠. 확약, 청구,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그 밖에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 존재하는 증명. 아까 이제 사실관계 존재하는 증명서, 어떤 협약서라든가 또는 시세 확인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것은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행정사가 있으니까 그쪽 하면 되고요. 또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단순히 대신하는 행위, 이건 대리와 구별됩니다. 대리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있죠. 본인을 위해서 행정사가 대리해주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국민 본인에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본인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류로. 그래서 이런 대행과 대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또는 신고 등의 대리. 이렇게 인가, 허가가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 청구 신청의 대리. 이런 건 우리가 대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대리권에 대한 우리 행정사는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대리권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면 대행을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허가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사전에 대리권이 있는데 인허가가 안 됐을 때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대행 업무로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민을 제대로 이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개념을 잡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특히 병원 하나 설립해달라. 어느 새로운 신도시에 그 요청이 아마 들어왔어요. 인허가 해달라. 그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할 때 정말 컨설팅을 잘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인허가 요청이 오면 컨설팅이라는 게 뭡니까? 딱 고객이 업무 수임을 상담을 해오면 그걸 진단을 우선 해야 돼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렇죠? 해가지고 법률 검토도 하고 다 검토해야 돼요. 바로 컨설팅입니다. 과정이. 그래서 처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병원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가지고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경영지도사가 기업을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공인중개사도 완전히 컨설팅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인허가 업무, 병원 인허가 업무를 수임을 받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다 살펴봤습니다. 먼저 법률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법률에 맞는 또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과연 백병동 신청이 들어왔는데 백병동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또 이제 그 병원 시군구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돼요. 거기에 그 병원이 많이 있을 때도 그런 게 허가가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부동산 과연 그 병원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또 토지를 구입을 했느냐, 또 건물을 지었느냐, 이런 것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컨설팅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문을 했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행정관계, 또 6항에서는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바로 그것이 컨설팅입니다. 행정컨설팅. 그렇죠? 고객이 어떤 상담이 들어오면 법률 또는 행정에 대한 자문해주고 또 상담에 의해서 그걸 업무를 진단해서 잘 지도해주고 잘 하는 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도 제가 행정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에 관한 건 요즘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외국에서는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들이 제일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저는 중국에 가서도 한번 10,000명이 있는 화학섬유 펄프 공장을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진단해 보니까 10,000명이 일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한 6,000명이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 뭐 자기들 마음대로 직원을 해놓고 하잖아요. 그 안에 또 거기에는 기업체 안에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과연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자문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 때 북한에 행정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컨설팅 해줄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권에 지금 부여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고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해야 할 업무는 약 650여 가지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아까 3,0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수천 개, 심지어 수만 개, 요즘 별 업무들이 다 들어와요. 저한테도.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는 불법 건축물에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불법 건축물 요즘에 다 위에서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벌써 옥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이게 발견해가지고 또 거기에 과징금이 나오고 그래요. 과징금이 뭐 6천만 원이 나와서 이걸 좀 해달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의 신청도 내고 다 해가지고 약간 그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 사람으로서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특히 우리 행정사가 이제 주요 많은 것은 영업정지 취소 구제 문제, 또 운전 면허 정지 취소 구제 문제, 행정심판, 토지 수용 보상, 또 인허가, 법인 설립 등 인허가 문제, 출입국 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국가보훈 유공자 업무, 재보상, 공무원 보훈 업무,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강의 이후에 오후부터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잘 들어두시면 또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시간은 종합적으로 다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들어가야 이제 다른 세부적인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있다는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법률.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이나 각 자격사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또 이제 관사법, 비례사법, 노무사법, 이런 법에 저촉되는 업무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노무사, 또 비례사 이런 업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자격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격도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 등록 대행 같은 거는 바로 행정사단이고 바로 그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출입국 관련 업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앞으로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가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법, 3조 기준 소송 업무나 변호사법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또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는 민매, 임대차, 중개 업무, 세무사법 규정도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 과세 처분, 심사, 심판이나 토지 수용 재결 또는 기타 이런 것은 아마 특허 이런 것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돼 가지고 이것은 바로 행정심판 전치위가 적용되는 거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호사인데 행정사에다 변호사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정사님들이 보면은 여러 자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법무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세무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일단 많은 자격사들을 함께 가지고, 노무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같이 자격을 써주면 돼요. 행정사, 노무사. 저도 행정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죠. 또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써줘도 돼요. 함께 또 개업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 자격사들과 이제 연계를 잘하면서도 또 자기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할 때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정사는 또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민법의 총칙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명실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어느 전문 자격사나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윤리의식입니다. 행정사로서. 그러니까 행정사도 우리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자격사나 윤리 강령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도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신실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돼요.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법규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조 행정사가 하지 않아야 할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대한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그냥 병이 생겨서 응급실에 갔다든가 안 되잖아요. 또 해외 출장을 긴급한 사유로 가게 됐다든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없을 때 위임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위임을 거부해서 안 되죠. 우리 행정사는 어떤 업무도 다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에 관한 다양한 업무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서 참 상담이 많이, 행정사님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지난번에 행정사 새로 개업한 분이 이번에 음주운전 이게 왜 면허가 취소된데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한테 또 상담이 들어왔죠. 영업정지 처분, 예? 취소 처분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상담을 들어와요. 행정시판 쓰는데 어떻게 쓰면 일일이 상담해요. 그럼 제가 참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최선의 방법으로.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업무를 받은 것이 국제결혼, 국적취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라고 요즘에 이름을 대면은 그건 절대로 정보보호법에 위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법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제 유튜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설명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함부로 성명 함부로 안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라는 거 성명까지 돼가지고. 그러나 그냥 하도 그 나라는 많으니까 뭐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입니다. 바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안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사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몰라서 안 된다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한줄 압니까? 지혜를 짜냈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위임이 들어오면 잘 그걸 진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 할 수 없다고 딴 데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모를 때는요. 우선 아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사님 먼저 한 분들한테 그분 전문 행정사들한테 한번 상담을 차라리 미리 받아보고 그분하고 조금 상담 미뤘다가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때 지혜를 짜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행정사 누구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처음에 강의할 때 또 교수님들 전화를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혼자 끙끙 하면서 일단은 그분한테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죠. 한 3일 후에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그때 와서 정식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달달 애고다시피 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답이 나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사법고시 한 6년을 공부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법률을 공부해 놓으니까 법률을 보는 법적 마인드가 생기니까 딱 보게 돼요. 그 법을, 관련 법을 찾게 돼요. 찾아서 봤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나오잖아요. 양식까지도.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고 가서 이제 또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모자라서 내 스스로 모자라다고 생각이 돼서 출입관리사무소 직접 찾아갔어요. 차로 그냥 서울에 오목교에 있는 서울 출입관리사무소죠. 제일 커요 거기가. 그래서 그냥 운전해서 알아서 물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찾아갔더니 참 그때 감사한 게 그 출입관리소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직에 있다는 걸 미리 참 밝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 보는 분들이 가서도 그렇게 잘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때는 또 그렇게 친절을 못 받고 또 혹시라도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참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양식을 양식까지 갖다 주면서 이 양식 써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는 뭐 3년 이상 우리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 어떤 현금이나 예금 증서나 아니면 또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 증명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우리 여기서 어디 누구하고 산다는 어디 집에서 산다는 그럼 그게 입증되고 본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국적 취득을 하려면 우리나라. 근데 범죄 경력 증명서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위조해와도 그걸 잘못했다가는 우리 행정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렇죠?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또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서류를 확인해 준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해서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마침 3일에 왔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쭉 인계약서. 인계약서 쓸 때도 참 위민, 수임인 이렇게 점잖게 써졌습니다. 갑을로 안 썼습니다. 저는 보통 계약 쓸 때 갑을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민, 수임인. 고객은 위민이 되고 나는 수임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임 내용, 국적 취득이라든가. 또 서로의 권리 의무, 항상 뭐든지 권리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임했으니까 또 의무도 있어야 돼요. 정보를 나한테 줘야 돼요. 범죄경영 시키면서 해와라면 해와야 돼요. 그렇죠? 서류 다 해와야 돼요.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금 증서, 예금 증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3천만 이상을 가져와라. 여기서 3년 이상 살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다 가져. 우리가 일일이 그것까지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행정사가 가져와야 돼. 그렇게까지 하려면 우리는 또 그 사람 인적상도 잘 모르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사람에게 했던 그런 걸 계약서에 이렇게 해서 다 이런 서류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착수금은 얼마 받고 마지막 금액은 얼마 받는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참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이 출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 행정사님이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기뻐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첫 번 업무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출입국 관련 기관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행정으로 전공을 한 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 안보 분야에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 안보 분야 법인 설립 이런 거는 제가 자주 해줍니다. 특히 안보 분야라든가 통일 분야. 그런데 이런 분야는 잘하는데 제가 이제 통일 안보 분야나 법률 행정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 교수 때, 대학 교수 때 시인으로 이제 수필가로 등단해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작사도 하고 작곡 이렇게 노래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우리가 딱딱한 걸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데 필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이,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또 도움이 될까? 근데요, 너무 돈만 먼저 또 앞세우다 보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막 괴롭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행정법 1조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를 최선을 다해 산다면 자동적으로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행정사를 잘 시작하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게 행정사법 목적. 우리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행정사 이제 윤리도 지키면서 또 민법에 규정된 신성실의 원칙 이런 걸 잘 지키면서 하는 행정사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자,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에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이건 안 되죠. 알선. 누구 브로커들이, 그렇죠? 알선에서 막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이 우리 행정사업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부당하게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중간에 막 돈 얼마 받아가지고 알선을 하면 자기 몇 프로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그런 걸 이게 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업으로, 알선을 업으로 하면. 그러나 우리 행정사끼리 서로 자기가 정의 자신이 없을 때 업무 처리하는 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주고 그분이 또 고맙다 하고 사료를 얼마 정도 주는 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우리가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알선을 업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아까 직무상 누설, 국적 취득도 일반적으로 얘기해보면 직무상 누설.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국적 취득하는 문제. 그러나 그 사람 인적사항과 막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막 구체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내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있습니다. 통신비밀에 관한 것도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전화를 녹음했다든가 또 제3자가 두 사람의 전화를 뒤에 녹음해서 잘못 이용한다든가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반드시 승인을 얻고 이렇게 또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업무에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당사자 간에 이제 대화한다는 이런 걸 또 녹음해서 그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다양하게 다 알아야 돼요. 정보보호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업무 처리가 해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 이렇게 다양하게 올리고 있다. 개인정보 비밀보호라든가 또 기타 통신비밀보호라든가 아까 부동산에 관한 것도 올렸습니다. 우리 토지부산과 관련된 거 또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법 24조에 업무 처리부를 작성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부는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됩니다. 고객과 상담한 내용도 철저히 상담 일지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업무 처리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작성한다. 저는 이제 업무 처리부를 실제 작성을 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꼭 7월달 그때 되면 업무 처리부를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럼 또 성실하게 그걸 씁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상담한 내용, 누구 어떻게 처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참 구청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걸 행정 공무원 했던 분들이고 또 행정사로서 일을 하는데 또 시험 출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사회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요청한 걸 또 해주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잘 업무 처리도 받고 그것도 우리가 잘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해놔야 됩니다. 일정 기간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5년, 어느 전문자가 쓴다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35년 동안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더 긴 것도 있고 저는 특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또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북한학을 행정을 전공을 했어요. 대비도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아십니다만 상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이 있잖아요. 그럼 비밀의 정도에 따라서 또 보관 기간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또 보관 기준도 다르고 1급 비밀 같은 건 그냥 아주 시건장치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사 할 때는 업무 처리보다 중요한 인적사항이 있는 그런 서류들은 꼭 시건장치 해둬야 됩니다. 시건장치 안 하고 아무 데 뒀다가 그게 어디 흘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다만 업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서로 전화번호 같은 건 주고받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사회가 서로 관계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여러분에게 개방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시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많이 와요.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오신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하고 메일로 와요. 카톡으로도 와요. 어떻게 전화번호 아까 저 불러드린 거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통하는 사회예요. 관계가 좋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행정사법 중심 이렇게 하는데 행정사법 시행규칙도 시행령도 잘 아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사회에서 보호수라든가 협회 또 이런 문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행정법에 대한 요약도 내가 하나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부 실제는 여러분들 행사 교육을 받고 이제 광역 시도단체장으로 수료증이 나옵니다. 보통 나오면 이제 바로 업무 신고, 행정사 관할 사무실 시군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면은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계약서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나와요. 이제 합동사무소나 이제 앞으로는 행정사법이 개정돼서 법인 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리고 반드시 업무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행정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교육수료자들은 앞으로 이제 등록을 지금 해둬야 새 대한행사법이 개정이 되면은 행사법이 개정되면은 대한행사로 전부 단일화돼요. 단일화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등록된 그 행정사님들은 그대로 이제 이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입기 이것 딱 바로 여러분들 컨설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해가지고 블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 더 문자로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고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홈페이지 블로그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뛰면서 막 열심히 뛰면서 그냥 전단지 돌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전화로 하고 물론 좀 명함을 돌리고 그러나 저도 그렇게 이제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유튜브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각 그 기본 법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재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국가보훈유공자 등록 업무, 국고유공자 등 예금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죠? 또 보훈 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국가유공자 업무가 들어올 때는 이 업무를 우선 이 법을 알고 그 시행령까지 시행시켜야 봐요. 영업정지 취소가 중심이 됐을 때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식당 같은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노래방 같은데 청소년들이 들어왔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 종류에 따라서 법이 다릅니다만 이런 것들 먼저 찾아봐야 돼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그렇죠? 요즘에 정지 기준도 0.05에서 0.3으로 강화됐습니다.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알고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된다. 출입관리법, 국적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도 우리 행정사가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건축법이라든가 토지보상 업무, 헌법 23조에 근거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무슨 근거법을 찾아야 돼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저는 지난번에 공시가격이 한참 올린다고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요걸 좀 서류 좀 작성해달라. 이의시청 내고 행정실판 하는데. 그래서 작성해 주셨어요. 작성할 때 그게 서류, 주변 가격들도 조사해서 나한테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서 감정원하고 구청, 원래 이제 최종은 국토교통부에 결정이 됩니다. 했더니 좀 내려갔어요. 이렇게 공시가격.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일이. 인허가 대리 업무, 각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허가 문제,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관리법, 교통사고 조사, 또 이제 처리 특례법, 사회복지법인,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에 관한 건 구체적으로도 적어놨습니다. 자, 컨설팅. 지금까지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정사법 6조,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따라서 상담 자문, 이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잘해요. 고객의 경우 컨설팅을 잘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 진단해서 처리해 주는 거, 고객의 업무를 진단해가지고 지도해 주는 거, 바로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행정사법 2조 6호에 따른 이런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2013년 11월 한국 TV 방송이 일본에서 소개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컨설팅을 또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 컨설팅 개념 실제로 보면 국제노동기구,
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컨설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보니까 뭐 간단해요.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다. 또 이제 행정 컨설팅 하면 경영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나 행정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뭐 이런 걸 배워요. 자, 우리도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어느 조직에 진단을 할 때는 그 조직을 진단하고 인사관리를 지도하고 진단하고 재무관리를 진단하고 또 여기에 따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영진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특징이 뭡니까?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진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무인항공이라든가 요즘 무인자동차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런 6대 분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장이로는 세계경제포럼 2016차 대회에서 주장된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 바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워치 또 스마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가보니까 방배동에 제가 이제 서초동 그쪽에 사는데 거기에 그 전철역에 스마트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게 뭐냐 보니까 고객이 책 가지고 와서 아무 사람도 없어요. 카드 하나 집어넣대 거기다 책 반납하고 또 다시 뭐 빌려오고 이런 역할을 해요. 스마트 도서관. 요즘에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이렇게 분석 기법도 다양하다. 특히 태도, 나우리지, 기술, 컨설팅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야 되고 스왑 분석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왑 분석입니다. 스트렝스, 강점을 분석해야 돼요. 나의 강점, 타인의 강점. 나의 강점, 나의 약점, 타인의 약점, 위크니스. 기회, opportunity. 요즘에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왜?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위험이, 이런 위험 요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나가면 됩니다. 30분, 커스터머, 우리의 고객의 욕구, 국민들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 오면 그 욕구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또 경쟁자, 경쟁 동향, 이런 것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컴퍼니, 나의 자사의 현재 상황, 또 처리 능력,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에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우선 이런 걸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컨설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지난번에 테스라는 물론 가요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이겼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상담할 때, 컨설팅할 때 세 가지 설득 방법을 중요시했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우선 지성적이고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행정사가 전문 지식이 있어 보여야 됩니다. 고객에게. 파토스, 감성에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느냐 함께 해줘야 돼요. 동시, 심리학에서는 동시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 노래할 때도 감성에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토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입니다.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고객에게. 국민들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의 행정사로 신뢰를 줘야 돼요.
저는 그것은 너무 감사한 게 박완신,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제 이름. 아마 행정사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완전히 믿고 찾아와라. 그렇죠? 그러나 또 제가 항상 저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과연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로서 반드시 정말 오늘 강의 부족하지만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제 강의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성공하는 우리 행정사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정말 하늘의 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